2024년 6월 26일이고요. 17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플라이브 수요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 토크 두 가지 거리가 있어서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피셜입니다. 나초 레알 마드리드 떠난다라고 했고요. 챔스 결승전부터 뭐 나초가 떠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많았고 팬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보내줘야지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유로 대회 도중에 오피셜하게 발표를 네. 했다고 합니다. 토니 크로스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정상에 섰을 때 떠나려는 나초의 생각일지 이게 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은. 근데 뭐 나초 입장에서는 예. 내가 요 시점에 딱 떠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음. 아니면은 이제 주어진 게 사실 예. 나초에게 예. 뭐 큰 계약을 레알 마드리드가 줄 것 같지는 않으니. 장기나 혹은 그죠? 장기나 예. 혹은 그런 식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초 입장에서는 뭐 은퇴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아직 조금 더 뛸 수 있을 때 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 천연 비슷한 의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초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룰 수 있는 거는 다 이뤘다고 봐야죠. 아, 맞죠. 물론 예. 이제 나초라는 선수가 성골이죠. 아, 그럼요. 2001년도에 예.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에 들어와서 쭉 성장했고 2010-11 시즌에 아마 A팀에 승격한 네.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활약을 했는데 사실 나초는 확실한 주전이라고 얘기하기는 항상 좀 뭔가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확실한 백업이라는 이야기는 그렇죠. 당연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확실한 백업 진짜. 네, 그러니까 나초가 센터백뿐만 아니라 라이트백, 레프트백 다 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나초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아유, 맞아요. 네, 물론 싫어할 이제 수가 없어요, 진짜. 나초가 레알 그쵸. 마드리드에서 한 헌신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지난 한 4월, 5월쯤부터 계속 나왔어요. 나초가 이번 시즌 끝나고 떠난다. 예. 그래서 23년간의 레알 마드리드 생활을 마감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나초 입장에도 아마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는 팀이 변화하는 시기인데 내가 있을 자리가 있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는 여기서 뭐 좀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은퇴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 고려했을 때는 예. 이적을 고려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진짜 어느 하나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그런 팀이 아닌데 사실 센터백들도 스타 플레이어들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뭐 페페, 라모스부터 당장 생각이 나서. 근데 나초는 그 사이에서도 영주형이 말했던 것처럼 센터백도 뛰었고 누구 오른쪽에 풀백 좀 안 좋다고 오른쪽 가서 뛰고 왼쪽도 뛰고 요랬으니까. 근데 예. 제가 생각하는 나초의 이미지는 예. 네. 주전 센터백이 건강할 때 로테이션 돌려서 나왔을 때는 뭔가 잘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주전 센터백이 부상이거나 뭐 징계거나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나초를 쓸 때는 항상 1인분 이상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초는 기대하지 않을 때 확실히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주는 참 묘한 센터백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죠. 약간 이제 그 멘탈적으로 이제 그 자기한테 네. 자기가 완전히 이제 그게 돼야 되나 봐. 마인드가 완전히 이 경기는 내가 완전히 다 뛸 수 있어. 약간 이런 게 들어가야 되나 봐. 약간 그 불펜 투수들 이제 야구 비교인데 불펜 투수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만약 이 정도 리드면 내가 올라가겠구나 하고 마인드 세팅이 돼 있으면 잘 되고 갑자기 들어가라고 하면 나 좀 준비 안 됐는데 그치, 이 그치,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결국 이제 그 지난 한 10년 동안 수많은 진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 네. 그게 사실 뭐 이 나초 같은 선수들 또 요런 선수 한 명 더 있잖아요. 루카스 바스케스. 그렇죠 예. 이런 선수들이 네. 정말 팀에서 별 불만도 안 가지고 어디 뛰라 그러면 다 뛰고 그냥. 맞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든든한 백업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나초가 한 14시즌 정도 A팀에서 활약을 했을 거예요. 예. 재미난 사실이 라리가 우승이 4회예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6회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이것이 그쵸?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힘이죠. 아니 뭐 2010년대 이후에 워낙에 이제 네. 챔피언스리그 뭐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 올라가면 딴다 뭐 이랬으니까. 예. 나초의 지금 다음 행보가요. 사우디에 있는 알카디시아라는 팀으로 확실하게 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주급을 좀 세게 받지 않을까? 아니 돈 많이 받겠죠. 여기 네. 그 보니까 네. 감독이 미첼이던데. 그래요? 네, 감독이 미첼인데 예. 이 사람을 옛날에 좀 축구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분이 이제 한국이랑 그 월드컵에서 했을 때 헤트트릭 했어요. 네. 한때 미첼.
스페인이랑 우리 붙었을 때 90 월드컵일 거야. 이탈리아 월드컵 때 예. 이탈리아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제일 못한 월드컵 중에 하나죠. 네. 나갔어. 그 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30대 이상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거의 1년 계약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예. 그런데 30대 이상의 선수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좀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끝까지 좀 뛰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초가 이적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주급이나 연봉도 높게 가져가겠지만 네. 계약 기간도 한 2년 이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나초 소식이었고, 두 번째 소식은 오늘 좀 기사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손흥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가 됐다고 합니다. 쏜 축구 아카데미의 손흥정 감독과 코치진들이요, 소속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가 됐다고 하고요. 고소인 측 주장이 있습니다. 자식이 맞았다는데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체벌 내용도 있습니다. 패배했다는 이유로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라는 지시,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폴대로 가죠. 네, 코너킥 공으로 맞았다고 하고요.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서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고, 앞부분 있잖아요. 예. 엉덩이를 맞았다는 부분은 이 어린 학생뿐만이 아니라 한 3-4명이 이렇게 예, 맞았다고 예,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욕설을 들었다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손흥정 씨가 욕설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고 합니다. 자, 손흥정 감독 측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가족들에게 깊은 사과를 밝혔고,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합의금 관련해서 내용도 막 올라오고,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할 때도 계속해서 뭐 기사가 올라갈 가능성이 네네네. 높아서 일단은 네. 저희가 대본에 가져온 요 내용을 토대로 좀 담백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각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어쨌든 손흥정 감독 측에서 인정한 것이 있으니 이거는 잘못됐다고 좀 말해도 되지 그럼요, 않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네. 글쎄 2024년에 네. 애들한테 축구를 가르치는데 이게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그게 또 이 유명한 사람이 연관이 됐다는 거에 더 실망스럽고 좀 그래요. 참 이게 사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저는 손흥정 씨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뉴스 보면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그 구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인지 네.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건 이제 뭐 사실관계를 네, 따져봐야 사실관계를 되는 거니까. 따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24년에 이런 식의 방식의 교육은 네,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굉장히 크고요. 아마 손흥정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축구 방식을 배운 어떻게 보면 축구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예. 잘못된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닌가, 그 방식에서.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손흥정 감독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검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재판까지 가고 이러면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게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체벌에 대해서 그 고소인이 주장하는 체벌 내용에 대해서 요약이 있잖아요. 화가 난다.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난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아니 근데 이건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부모가 어디 밖에 나가서 내 아이가 맞아서 들어오면 그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지 네, 않겠어요. 그쵸. 예전에 영화 중에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데, 자식을 이제 수영 선수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2등 내지 3등을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코치를 바꿨는데 코치가 애를 체벌하는 코치예요. 예. 그런데 이 코치 밑에서 성적이 더 잘 나와.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신의 자식이 맞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묵인하는 거. 네, 네. 영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누구든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개에게 물렸을 때 엄청 가슴 아프고 아유, 그런데 그쵸, 예. 자식이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야 당연히 찢어지죠. 근데 그것을 묵인하는 사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옛날에는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것을 묵인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간중간 뭐 채팅창에 보면은 뭐 합의금 금액 요런 얘기도 있는데 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의금 관련한 내용은 각자 차이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후에 이거 아마 업로드 됐을 때는 구체적으로 액수가 뭐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얘기랑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예, 그 얘기는 살짝 빼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요거는 좀 이해를 좀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이 접한 정보와 저희가 접한 정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기사 올라온 거 뭐 가지고 알 이제 수는 저희가 없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합의금 문제를 떠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송정 씨가 오늘 이제 입장문 같은 걸 이제 냈는데 네. 그것도 그건데 저는 결국에는 이 피해 아동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일이 좀 그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꿀밤이다 뭐 저도 그 사진은 봤어요. 그 멍들어 있는 네. 사진. 아 근데 형 때는 진짜 그냥 뭐 축구 아, 그런 우리 아카데미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우리 때는 문제는 진짜 아니야. 형 때는 엄청 심했죠. 저 때까지도 남아 있었거든요. 체벌이. 우리는 고등학교 때 예. 복도에서 비명 소리가 안 들리면 불안했어요. 그 엄청나게 맞았어요. 진짜 네, 허벅지 막. 정말로 많이 맞았죠. 예, 예. 네. 근데 이렇게 맞죠, 우리가 뭐. 했는데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체벌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근데 그때는 90년대고 지금 2024년이야. 벌써 한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30년이 훌쩍 넘은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30년 없어요. 전에야 그 진짜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직 그 개도국일 때의 상황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예. 자, 그래서 오프닝 토크로 요거 손흥정 감독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요거 한번 다뤄봤고요. 나중에 뭐 기사가 추가적으로 됐을 때는 다시 이든 풋볼에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 코너로 가시죠. 오늘의 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이 오늘 주제 제목을 유잼과 노잼이라고 딱 다뤘는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완전 아니, 동감했습니다. 환희가 예? 최근에 중계한 경기가 다 별로 재미가 없었어. 네. 내가 이번 유로 생각하기에는, 조별리그가 한이 따라가면서 재미가 없어져. 맞아. 그래요? 네. 다른 경기는 재밌어. 네. 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런 거. 그건 재밌었어. 자, 그래서 유잼 경기들이 있고 노잼 경기들이 네.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D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2승 1패, 조 1위, 6개의 골, 4개의 실점하면서 플러스 2승점 6점 따냈고, 프랑스 1승 2무, 네덜란드가 1승 1패, 폴란드 1무 2패였습니다. 자, 3차전 경기, 프랑스랑 폴란드 경기에서 은바페랑 레반도프스키가 정말 두 팀을 대표하는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골을 기록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페널티킥 네. 득점이었고, 그 네덜란드랑 오스트리아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비처 선수가 결승골 기록하면서 3대1로 오스트리아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랑릭이 만들어놓은 오스트리아 축구에 대해서 팬들도 랑릭 괜찮은 감독인데 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일단 성적을 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거기다 측면을 이용할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오스트리아 대표팀 이야기할 때 최전방에 누가 골을 넣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경기에서도 아르나우토비치가 나와서 네. 뭐 아르나 했죠. 네. 아르나 했습니다. 아니, 골문 바로 앞에서 때리는 거 그걸 헛발질하면 어떡해. 그렇다 할지라도 이선에서의 득점 지원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결국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으니까 네. 원하는 성적을 거뒀다는 부분도 있고 또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한다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이번 유로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인상적인 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제일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예. 굉장히 높은 그 에너지 레벨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이 뛰고 그다음에 트랜지션 국면에서의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골이 필요해서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그래서 카운터 어택을 시도를 했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좋은 그런 슈팅 기회까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옛날에 그 비엘사 감독이 맡았을 때 칠레 느낌도 약간 있고 그래서 되게 그 재밌는 축구를 하고 있어서 토너먼트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팀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있어요. 자,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워낙 많이 뛰는 스타일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팀 자체가 워낙에 많이 뛰는 선수들 그다음에 랑닉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야, 이 지치지 않을까? 왜냐면 대회가 한 달 안에 끝나야 되는 대회니까 3일마다 한 경기씩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빡세죠. 언젠가는 지칠 것도 같은데 이 선수들이 다 또 속팀에서도 대부분 주전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위기는 토너먼트 단계에서 좀 지쳤을 때 만약에 연장 갔어. 그러면은 올라가더라도 확 지칠 수 있고. 그런 부분만 약간 걱정이 돼요. 그리고 미드필더들이 지치기 시작하면 이 팀은 위력이 뚝 떨어질 겁니다. 사실 자비처의 슈팅, 기가 막힌 슈팅이 이번 대회에 정말 많았거든요. 이 경기에서 골도 넣긴 했지만. 그쵸. 그런데 이 선에서 그런 공격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공격의 위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결과를 갖고 오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나우토비치 뭐 놓친 거나 이런 최전방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최전방은 있으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최전방은 이미 안 된다. 기대를 안 해. 그러면은 미드필더들의 득점력 이게 떨어지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네덜란드로 이어가 보죠. 네덜란드가 이번에 그 유로 2024 시작하기 전에 명단 발표됐을 때, 야 공격은 진짜 모르겠고 미드필더도 더영 없지만 그래도 뭐 더영 없은 지 오래돼서 다른 미드필더들이 있으니까, 야 여기는 수비가 최고네 했다가 오스트리아전에 3골을 허용을 했거든요. 결국에 네덜란드가 3경기 치르면서 4개의 골, 4개의 실점으로 득실 마진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됐습니다. 공수 모두에서 이러면 네덜란드는 조별리그 좀 아쉬운 편이 아닌가. 근데 사실 오스트리아전 3골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만 수비가 좀 무너진 거잖아요. 2경기 한 골이었고 이 경기는 3골 내줬으니까 여기는 결국 이 오스트리아랑 네덜란드 경기는 둘이 이제 기동력이랑 애드립을 싸움해야 되는 거 오스트리아가 이긴 거죠 그냥. 거기서 다 때려박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긴 거고. 저는 약간 네덜란드 근데 이번 대회 네덜란드 난 데파이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요? 데파이 컨셉을 기가 막히게 봤어. 아니 NBA 선수 아니야? 완전 이렇게 뭐 헤어밴드 딱 해가지고. 나는 별로던데. 아니 진짜 데파이가 이 경기는 그래도 멋있는 골을 넣었지만 데파이가 그 앞에 2경기에서 멋있는 골 하나 정도만 넣었어도 걔 이걸로 장사하면 그 많이 팔았을 걸. 헤어밴드. 마음에 들었습니까? 난 솔직히 하나? NBA 선수들은 일단 이 헤어밴드. 콘레드하고 그다음에 헤어밴드 많이 하니까 그쵸. 약간 그 컨셉을 축구에서 보니까 너무 신선했거든. 앨런 아이버슨 같다고. 근데 너무 잘 보통 어울리고. 축구에서 헤어밴드 할 때는 좀 얇은 걸 하잖아요. 조비성 선수처럼. 머리 긴 선수가 맞아요. 얇은 걸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 헤어밴드 보면서 못하는 게 눈에 너무 잘 띄는 거야. 오히려 그 머리 스타일이 그게 있어. 만약에 염색을 막 해가지고 잘하면은 그것도 멋있거든. 잘 보이니까. 근데 못하는데 머리만 하면 축구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머리만 했나? 이 얘기 나오니까. 흰색 쓰고 나와서 그래. 까만색 썼으면 좀 덜 보였을 그치, 거야. 그치. 흰색 너무 티나. 맞아. 그리고 두통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흰색으로 이렇게 묶잖아, 머리 아프면. 그래가지고 그거 형님 너무 옛날에 요즘에 그 머리 묶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하튼 나는 별로야. 자, 아무튼 네덜란드는 1승 1무 1패 기록하면서 지금 16강은 근데 네덜란드 보면 뭐 가포라든가 데파이라든가 말런이 나름대로 고군분투 해주는 것도 맞아요. 네네네. 네덜란드의 공격의 그 전체적인 질을 봤을 때는 이 질이 사실은 뭐 유로 우승을 다툴 수 있는 그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이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짜임새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스트리아전에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상대의 이 빠른 전환에 대해서 대처가 너무 좀 아쉬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수비가 선수 명단을 봤을 때는 야 이거 단단할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낑깡대부 김진수가 나와서
미드필드 라인이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좋지도 않다. 그쵸. 네, 드러났던 경기가 아닌가. 아 근데 진짜로 뭐 사우턴이나 아니면 뭐 페이르만이나 이런 선수들 그다음에 레인더스는 잘했어. 네. 레인더스는 잘했는데 레인더스는 문제가 밀란에 있었던 것보다 더 잘했거든요. 문제가 근데 슈팅을 나름 레인더스가 그래서 골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서 약간 공격진에게 이제 득점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면 그럼 다른 이제 밑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넣어줬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덜란드 문제는 이 선에 있는 선수들 톱에 있는 선수들이 골을 못 넣는다면 다른 선수들이라도 그래도 득점을 좀 해줘야 네. 솔직히 각법 빼고는 뭐 약간 약하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경기를 내내 봤을 때. 야, 나이 말런 자책골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 기회를 놓치는 걸 보면서 아니 근데 애들이 다 활기차긴 하거든 들어가면 막 돌파 달고 뭐 시몬스도 그렇고 네, 들어가면 맞아. 다 활기차고 네. 공도 잘 드리블도 잘하고 그래. 보는 맛 있어. 거기 박스 근처까지는. 마무리가- 맞아요. 근데 나름대로 또 얘기할 부분은 코만 감독이 사비 시몬스 넣으니까 가포가 골 넣고 그리고 뭐 베오르스트 투입하니까 맞아요. 데파이가 골 넣고 그래서 선수 교체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지만 네. 뭔가 아쉬워요. 약간 그 공수 모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1% 2%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게 충족이 되면은 네덜란드가 되게 밸런스가 좋은 팀이 될 것 같긴 네. 하거든요. 공격도 그래도 뭐 누가 몰아넣고 이런 건 아니지만 반대로 말하면 골고루 넣으려고는 하니까. 예. 지금 도용 없는 게 크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확실합니다. 네. 프랭키 도용 없는 게 팀의 나쁜 쪽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고 예. 그리고 과거만큼 네덜란드의 공격이 화려하진 않다. 너무 과거예요. 사실 네덜란드 공격수 옛날에 막 생각했을 때 막 반 니스텔리, 반 후이든크, 로이 마카임 뭐 이럴 때 보면은 뭐 이후에 막 반페리시도 있긴 하지만. 네. 자 이제 프랑스랑 폴란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무패예요. 어쨌든 무패고 2위를 했는데 조별리그 2골 넣었고 그 2골에 하나는 자책골이고 하나는 음바페 PK골입니다. 프랑스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플레이 골이 없어. 없어요. 예,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프랑스의 저는- 문제는 그거죠. 그리지만 맞아요. 그리즈만의 문제.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프랑스의 공격수들은 개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럼 여기서 연결고리가 누가 있느냐? 그리즈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의 공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리즈만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즈만이 부진해요. 네. 그래서 이 데시안 감독은 폴란드전에서 아예 속도전으로 가자. 그래서 바르콜라, 음바페 그리고 그놈 이렇게 셋이서 이제 공격을 구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왜 그놈이죠? 아, 그냥 사람 덴벨레. 이름을 네, 불러주세요. 네, 덴벨레라고요. 네. 네. 그런데 거의 다 1대1 돌파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속도를 살려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라이트를 많이 맞으면 그거에 대한 내성이 생기듯이 그 맞아. 공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나온단 말이죠. 얘네 그렇게 들어오겠네. 네. 수비수들이 계속 이제 각인이 되면 좀 더 이제 막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공격 횟수에 비해서는 공격의 영양가가 좀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솔직히 데시안 감독 조금 나는 좀 실망한 게 뭐냐면은 야 우리 공격이 안 되니까 야 파리생제르맹 거 그냥 갖다 쓰자. 아. 근데 그래도 안 된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근데 사실 파리 생제르맹 거 갖다 쓰기에는 루초도 초반에 진짜 많이 욕 먹긴 했지만 이후로는 루초 팀 괜찮았거든. 그 조직력 되게 필요해. 그러면 은근. 미드필더를 그렇게 맞춰주든가 맞아. 미드필더를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로 맞춰주든가 그러니까 그거가 안 되니까 나는 그 옛날처럼 그냥 지루 써 차라리 이럴 거면 그러니까 지루가 앞에서 비벼주고 버텨주고 그냥 이거 시키고 디루한테 그렇게 그런 거 시킨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 골 넣기를 기대하는 게 낫지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지루 선발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일단 16강에 진출했고 예. 음바페가 돌아왔다는 것 여기다 음바페가 유로에서 첫 골을 넣었다는 것 그것이 PK골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물론 경기력은 기대 이하지만 네. 토너먼트 단계에서 한 번만 딱 맞아떨어지면 또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유, 선수들이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선수단은 너무 좋잖아요, 사실. 예. 데샹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지금은 선수들 개인 컨디션의 문제일까요? 솔직히 데시안 감독이 역량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면 예. 이 프랑스 천하 시대에서 우승을 한 번밖에 못했겠어요? 더 했어야죠. 더 했어야지. 네, 솔직히. 결승 가서 준우승이 아니라 우승을 더 했어야죠. 네. 네. 저는 데스장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은 선수들 뛰는 거 보세요. 속도 보세요. 나는 프랑스 공격수들 선수 개개인으로 보면 매우 무섭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다만 이게 골이 되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번 조화가 나오면 그게 골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잉글랜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약간 무질서해요.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뛰어난데 약간 무질서하게 뛴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결승을 3번을 갔어요. 네. 우승 한 번밖에 못했어. 그렇죠. 이러면은 일단 후대의 평가하기가 멤버가 그냥 안 좋았나? 아니 여기다가 데시앙은 지난 메이저 대회 끝났을 때 월드컵 끝났을 때 지방을 놨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치, 이런 그게 얘기가 맞아. 나올 수도 차라리 있어요. 우승하고 이제 딱 이제 물러났으면 얼마나 지금 야 프랑스 오래간만에 프랑스 우승 시켜줬다 딱 이렇게 평가받을 텐데 유로는 살짝 아쉬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끝날 걸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로 2016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펼쳐졌지만 아쉽게 우승에 실패한 건 이건 불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그치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 컸어. 월드컵에서 우승하니까. 그리고 월드컵에서 준우승? 최근 2번의 월드컵에서 둘 다 결승 갔고 한 번 우승이고 한 번 준우승이네? 아, 이거 잘라야 되나? 아니 의문이 드니까. 프랑스의 앞으로 토너먼트에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몰라요. 아, 저는 모르겠죠, 근데 진짜 조엘리그 보니까. 정말로 네. 프랑스하고 잉글랜드는 토너먼트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난 대회 프랑스를 생각해보면 솔직히 기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대회도 프랑스가 어쨌든 간에 별로였기 때문에 네. 월드컵에만 가서 다시 또 살아나나? 그 다음 월드컵. 그 다음 북중미 월드컵 때 북중미 월드컵 때 또 살아나려나? 유로는 쉬어가고 우리 월드컵은 결승까지 갑니다. 이 느낌으로. 자, D조 이렇게 정리하고요. C조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C조 진짜 당연히 잉글랜드는 프리미어리그 팬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진짜 많은 팀 중에 네. 하나고 그리고 나름 덴마크도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많고 슬로베니아, 세르비아도 곳곳에 이제 빅리그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꽤 관심이 갔던 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0대 0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역대급 조 C조의 모든 경기가 이진법 축구였습니다. 1과 0으로 끝났고요. 잉글랜드 축구 잉글랜드가 1승 2무라서 이게 조 1이긴 하거든요. 아 근데 잉글랜드 축구 보기가 일단 재미도 없고 힘들어요. 힘들죠. 예. 네. 우승 후보 두 팀, 예. 프랑스, 잉글랜드 예. 똑같다 그냥. 그런데 프랑스는 속도감이 더 있어요. 예, 맞아, 애들이 좀 더 빨라. 예.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경기는 그리고 슈팅도 잘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경기는 시간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잉글랜드는 아니 아직도 전반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들이 많았죠. C조에 무패팀이 3팀 나왔어요. 네. 잉글랜드 1승 2무, 덴마크 3무, 슬로베니아 3무, 세르비아도 2무 1패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세르비아랑 잉글랜드 비겼으면 여기 올삼무. 올삼무야. 네, 올삼무가 되는 거죠. 네, 올삼무의 득실도 그냥저냥 비슷해가지고 진짜 경고 숫자 보고 이랬어야 됐는데 잉글랜드가 1위 했고요. 잉글랜드가 이름값 한 거는 네. 주드 벨링엄 골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잉글랜드가 이름값 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름값을 못했고 좀 답답한 축구가 계속됐고 아까 프랑스랑 비교하셨는데 저도 경기 보면서 느낌이 프랑스는 선수 공 잡으면 진짜 얘 진짜 다르긴 다르다 요 느낌이 있는데 잉글랜드도 벨링엄한테 1차전에 그 느낌 받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진짜 거의 또이또이긴 한데 잉글랜드가 더 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약간 사실 여기 이 스타TV 채널에도 올라왔지만 예. 장코치의 시선 예. 거기서 이제 잉글랜드 축구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예. 상세하게 잘 분석을 해야 하는데 전술적으로는 그렇다는 느껴지고 그러면 결국 왜 팀을 이렇게 뽑았나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칼빈 필립스 없다고 그 징징댈 거면 꼼꼼지 그랬어 폼이랑 상관없이. 그쵸,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니 필립스가 얼마나 좋은 선수들이 없어서 축구를 많은데. 못할 거면 예. 뽑지 그랬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근데 한편으로 그 생각이 있어. 예. 필립스 있고 스털링 있었으면 나 이거보다 훨씬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있어요. 스털링이 있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선수 개인의 특성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면 잉글랜드가 지금까지 성적이 왜 좋았어? 선수 개인의 특성이 우연히 사우스게이트 감독 밑에서 마다리가 맞았어. 근데 그런 선수들이 이제 없어.
그래서 포든도 놓고 포든 벨링엄처럼 더 그 사이에 더 성장한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 넣으니까 감독은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줄 몰라. 그 감독이 정리를 해줘서 질서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예. 그럼 이제 야 시간 낭비했구나. 차라리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아니라 더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감독이 있었다면 그 시기에 우승 한 번이라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우스게이트 감독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면 데산 감독은 그리즈만의 부진. 네. 이거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즈만은 항상 1인분 이상을 했으니까. 리그 때도 잘했고.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프랑스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작용했다는 거고, 반면에 사우스게이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예상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책을 안 갖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별리그 3차전 때 라인업에 변화를 준다고 결국은 갤러거 투입했잖아요. 네. 뭐 큰 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갤러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선수들을 기용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팀이 뭔가 이상해 보였던 게 아다리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잘 풀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감독이 자기가 어떤 걸 행하고 있고 이 선수를 넣음으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효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 면밀한 계획이 있을 때지. 그렇지. 네. 맞아요. 저는 그 조별리그 3차전 잉글랜드 경기 보면서 전반 20분인가 사카가 골을 넣었어요. 네. 물론 이제 필포든의 오프사이드 때문에 그 골은 인정이 안 됐지만 그 골이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잉글랜드 선수들이 축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보고 있자면 답답하게 플레이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월드컵 때 이란전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다득점 승리하긴 했는데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경기 보면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뭔가 요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요리를 하려다가 많은 느낌? 이전에는 그래도 뭔가 좀 답답하긴 해도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수비력이 있고 그리고 뭐 세트피스. 세트피스. 그다음에 공을 오랫동안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에게 어쨌든 간에 공격 기회를 별로 안 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트피스 한 방씩 터지고 그다음에 또 저 측면 쪽에서 스털링이 막 해집고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골 터지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토너먼트에 적합한 팀이 수비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세트피스에서 한 방씩 터트려주고 그다음에 카운터 어택 잘 치고 그럼 이러면은 토너먼트에 되게 적합한 팀이에요. 그런 팀인 줄 알았는데 이번 대회를 보니까 뭐야 이거 야 이래가지고는 야 이거 공격 나갈 때 저렇게 나가서는 축구를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애들을 무슨 훈련을 시켰길래 애들이 저 소속팀에서 다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 아니야 날고 기고 세계 최고의 선수다. 엄청나게 잘하는 얘기 나오는 애들이 선수들인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네. 그리고 이럴 거면은 풀백 뭐하러 그따위로 뽑았어. 그렇지. 저는 뭐 루크쇼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하고 잉글랜드는 토너먼트에서는 모른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사실 저희가 축구 뒷담화할 때 지현이 형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잉글랜드 대표팀이 경기력이 안 좋다 할지라도 결국 버티다가 한 골 넣으면서 꾸역꾸역 올라갈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선수 구성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조별리그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잉글랜드 축구팬, 전문가, 선수 본인들, 감독 다 불만스러운 거 맞아요.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너먼트 단계에서 이기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붙으면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잉글랜드가 16강, 8강에서 탈락한다? 그러면은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 밑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은근히 성적을 잘 내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쏙 들어가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쏙 들어가고 감독 바꾸거나 해야죠. 사실 잉글랜드 얼마나 황금 세대야. 지금 이제 20대 초반 선수들이니까 아직 전성기가 안 왔다고 해도 괜찮은 선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다음 대회를 위해서는 사실 감독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풋볼 커밍홈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집을 못 샀어 그냥. 그리고 그 중요한 게 지금 쓸데없이 자꾸 그 뭐 잉글랜드 레전드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 선수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야 이거 이래도 되나? 그러면은 좀 신경 쓰이고 아무래도 훈련장 분위기도 막. 물론 이제 잉글랜드가 워낙에 그런 타블로이드도 많고 그래서 그 또 이렇게 한마디씩 거두는 것도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안 휘둘릴 수는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또 이쪽 선수들이 말하는 게 바로바로 보도가 되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되게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토너먼트 앞두고서는 사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네. 이거 훈련에 집중을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유로 96 때 사실 준결승까지 잉글랜드가 진출했을 때 네. 잉글랜드가 우승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그때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조별리그에서 잉글랜드 선수들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3경기 2골. 3경기에서 뭐 실점은 하나긴 하지만. 근데 지금 사다리 대진 보면요.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가 한쪽에 몰려있고 네. 잉글랜드는 반대로 가가지고 D조 또는 E조 3위랑 맞대결 유력합니다. 지금 D조 3위는 네덜란드고. 네. 네. 그 이쪽이 어쨌든 잉글랜드가 어쨌든 조이를 해서 예. 이쪽으로 왔잖아. 예. 그거는 잘 갔습니다. 오히려 이거 좋아. 2위 됐으면은 아니면은 명예로운 죽음 어떻습니까? 뭐가?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쪽 가서. 괜히 반대쪽 불러가가지고 애매하게 16강, 8강에서 떨어졌는데 욕먹는 건 또 욕먹는 건 어차피 똑같지. 욕먹는 건 똑같다? 16강이 떨어지면 욕먹는 건 똑같아. 16강, 8강 떨어지면 욕먹어. 욕먹는 똑같은데 근데 이쪽에서 떨어지면 이제 욕을 훨씬 많이 먹을 거고 그 이쪽으로 온 건 잘한 게 여기 이쪽에 이탈리아 있잖아요. 네. 이탈리아가 8강 간다 쳐도 8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지. 요번에 잉글랜드한테 진짜 깔끔하게 발렸거든 스팔레티가. 네네네. 만치니는 잉글랜드 상대 되게 잘했는데 스팔레티는 진짜 깔끔하게 발렸어요. 이쪽 온 게 잘한 게 이름값 제일 높은 팀이 이탈리아 정도일 텐데 졸라 못해. 잉글랜드 토너먼트에서 일찍 떨어지면 이건 난리 나겠다. 그렇죠, 이건 근데 그렇죠. 욕 진짜 많이 먹을걸? 자, 번외로 지금 덴마크랑 슬로베니아 보면요. 저도 이거 궁금했거든요. 둘이 3무라서 승점 똑같고, 득실 똑같고, 맞대결도 당연히 3무니까 똑같아가지고, 아, 이건 경고 이 카드로 비교하는구나 했는데, 카드 비교했는데 선수단이 6장씩 받아가지고 똑같았대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순위 결정하는 마지막이 유로 2024 유럽 예선 전체 순위래요. 맞아요. 덴마크가 9위, 슬로베니아가 15위라서 아 덴마크가 위구나라고 해서 아 이거 유로 예선 성적으로 갈렸구나라고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 슬로베니아 스태프로 와 있는 밀리노의 노바코비치가 1차전에서 경고를 받았대요. 규정에 이게 선수만 경고 카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스텝까지 하는 그치, 그치. 거라고 이제 규정이 나와 있고요. 두 팀 다 당연히 6장 그냥 코치 안 받았고 선수단 6장이었으면은 예선 성적에 따라서 어차피 덴마크 2위 슬로베니아 3위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 코치의 카드 때문에 순위가 갈리긴 했습니다. 재밌는 게 예선 때도 덴마크하고 슬로베니아 같은 조였거든요. 둘이 승점 똑같았어요. 아 진짜요? 예선 때도 똑같아가지고 오. 그래서 그것도 그때 당시에 뭐 승자승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덴마크가 1위로 올라온 거였는데 예. 진짜 이거 골 때릴 뻔했어 진짜.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결과론적인 얘기죠. 이것 때문에 그 스태프 카드 받은 거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네. 애매해. 애매해요. 네. 예. 아니 그냥 뭐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 그냥 그래도 좀 카드 덜 받은 쪽이 낫지 뭐 그런 걸로 가니까 근데 사실 코칭 스태프들이나 감독들도 다 한 팀으로 이제 봐야지 맞는 그렇죠. 거니까. 아 그리고 경기하면서 야 이거 우리 경고 카드까지 카운팅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렇게 경고 받으면서 축구하지 마라고 누가 해. 이 경기 잡으라고 하지. 그치. 자 덴마크 2위 하면서 독일 만나고요. 슬로베니아는 3위를 하면서 포르투갈 또는 2조 1위. 2조가 이제 벨기에 있는 조입니다. 얘랑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독일이 워낙 잘해서 아 덴마크 좀 어려워. 덴마크가 더 힘든 게 아닐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 근데 독일도 전체적인 경기력은 좋은데 측면 자원들이 올라갔을 때 측면 공간을 너무 내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봐야 됩니다. 수비 쪽에서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로, 노잼, 유잼 하다 보니까 노잼이 훨씬 많았네요. 예. 네. 최근 조별리그 3차전 때. 그러니까 3차전이 결국 3차전 경기가 이게 눈치 싸움이 되잖아. 결국 이게 그치. 3위가 나가니까 눈치 싸움이 돼요. 계산이서 그죠? 원래 계산을 해야 우리가 되고. 이 대회 처음 시작했을 때 1차전 치렀으면 다 재밌다 그랬어. 왜 재밌었거든. 1차전은 실제로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고 승부도 다 갈리고 그러니까 재밌었는데 3차전쯤 가니까 이제 못하는 팀들 나오고 야 우승 후보들이 왜 이래. 그러니까 맞아요. 우승 후보들이 못하면 일단 사람들이 흥미가 떨어져. 맞아. 1차전 때는 우승 후보들이 어찌됐건 다 승리를 거뒀어요. 벨기에만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그것도 오히려 괜찮은 거죠. 재밌었어 오히려. 한 팀 정도는 이변 나와야지 약간 네. 이게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3차전까지 오니까 우승 후보라는 애들 보통 사람들이 우승 후보 왜 봐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걸로 보는 건데. 그렇죠. 야 벨링엄 잘한다면 잉글랜드 한번 봐보자. 근데 못해. 아. 그것도 새벽 4시에. 예. 그래서 잉글랜드, 프랑스의 부진이 좀 아쉽다. 그냥 아쉽다. 유로를 중립적으로 보는 팬들 입장에선. 자 오늘 세 번째 코너는 히든 토론입니다. 고트의 조건.
요거는 저희가 편하게 토크하고 여러분들 채팅 보면서 좀 소통하면서 코너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가요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스포츠 분야의 고트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라스트 댄스 보셨어요? 네, 맞죠. 메시도 이 넷플릭스 다큐인 라스트 댄스를 보고 매료되었고요. 그 시대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합니다. 메시가 저랑 이제 2살 차이거든요. 80년생이죠? 네. 저도 그래서 마이클 조던을 예전에 그 시카고 불스 파이널 경기를 SBS에서 녹화로 나중에 경기를 해줬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옛날에 다시 또 농구 드라마 무슨 농구 만화, 슬램덩크 이런 것 때문에 뭐 헝그리 베스트 5였나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농구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SBS 보고 와 조던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했네 라는 느낌이지 막 그 조던의 현역을 되게 상세하게 이렇게 기억을 못 하거든요. 저는 이제 파이널 다 첫 번째 3핏 할 때도 그렇고 두 번째 3핏 때는 한국에 이미 그 케이블 TV가 이제 생기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시간으로 해줬고요. 그때 뭐였더라?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 예. 스포츠 TV였나? 하여튼 그랬고 앞에 그 처음에 3핏 할 때는 그때는 AFK라는 게 있었는데 AFK에서 NBA 해줬었어요. 라이브였나요 그때? 네, 라이브로. 라이브 경기를. 그래서 제가 감스트 방송 가서 예. 뭐 메시가 고트냐, 조던이 고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었는데 제가 얘기한 부분이 그거예요. 조던 선수가 말 그대로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도 그걸 봤고 메시가 전성기를 구가한 것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은 다 봤네. 나는 굉장히 축복받은 세대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마이클 조던은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때 뭔가 조던에 대해서 뭔가 신드롬 같은 일화들이 있어요. 그 시절에 형들 그때 한참 마이클 봤을 조던이요? 때. 예. 마이클 조던은 마이클 그냥, 조던은 그냥 신이에요. 그 당시에 막 그냥 이거는- 노래들은 그냥 이거는 다 비교 안 돼. 좋아하고. 일단 마이클 조던은 무조건 1등으로 딱 정해지고 시작되는 그 나머지 밑에 순위를 이제 매기는 게 의미가 있지. 마이클 조던이 단지 그냥 3핏 2번 하고 뭐 파이널 MVP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농구의 문화라는 거 자체, 시카고 불스라는 팀이 강팀이 된 거, 나이키가 지금의 위상이 된 거 다 마이클 조던이야. 다 마이클 조던이야. 다 진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조던이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은퇴를 하고 그때 야구를 했었나 그래요. 그래서 뭐 마이너리그에서 야구하고 그랬었고 맞아. 그리고 필 잭슨 감독 떠나면서 결국 또 은퇴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왔는데 워싱턴으로 네, 이제 복귀하죠. 네, 워싱턴으로 복귀를 하죠. 그리고 워싱턴 구단주로 하다가 네, 애들이 하도 못 뛰니까 아유 답답하니 내가 뛰겠다고 뛰었는데 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인물은 진짜 신적인 존재였어요. 농구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뭐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잘했어요. 뭐 했어요가 아니라 그냥 마이클 조던 이퀄 NBA였어. 그거 맞아요. 그 정도 수준이니까 마이클 조던은 뭐 당연히 고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마이클 조던이 있었던 시카고 불스가 엄청나게 그때 이 90년대에 그 당대 거의 전 세계 모든 농구를 보는 팬들한테 다 인지가 됐었고 네. 슬램덩크가 결국 이거잖아요. 유니폼 만들거나 맞아요. 이 여기에 나오는 선수들의 주요 롤 모델들이 대부분 이때 당시에 NBA에서 네. 뛰고 있던 스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칭이 다 되잖아요. 네. 그렇죠? 다 그 선수들 플레이 자체를 보면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래서 이 슬램덩크 멤버들 보면은 롤 모델들이 있죠. 이 그 당시 NBA에서 활약하던 선수들. 고트는요 원래 무하마드 알리를 지칭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제는 거의 밈화가 돼가지고 모든 분야에 사용이 된다고 알리가 합니다. 예. 자기가 맨 처음 쓴 말이에요. 아, 자기가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일컬 때 어. 내가 여지껏 중에서 내가 최고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칭할 때 이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타임 이거를 자기가 써서 그래서 이 말이 예. 되게 유명해졌어. 그리고 알리는 또 이것도 강했어요. 알리가 최고 이게 스타성이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있죠. 아무래도 이제 메시가 조던을 언급한 것부터 좀 신선하죠, 꽤 주제가 농구랑 좀 뭔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메시 이미지긴 한데 아르헨티나가 제가 알기로는 농구 잘하는 나라가 잘해요. 알거든요. 농구 잘해요. 지금은 잘해요. 또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노빌리가 아르헨티나 출신 네, 걸로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고, 그렇죠. 예.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뭐 구유고 그다음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너무 잘하죠. 잘하죠. 스페인 농구 잘하지, 맞아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다 농구팀이 있고. 네. 예. 축구 선수 중에서 은근히 농구장 가는 선수들도 많다고. 얼마 전에 그 NBA 파이널 때도 그 패 왔어요.
네, 펩이 이제 경기 보고 맞아요. 있거든요. 기억나요. 펩은 그 농구에서 실제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고. 네. 왜냐면 농구가 사실 축구랑 되게 유사합니다. 경기장이 좁고 골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예. 그 수비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프레싱 거는 거나 이런 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경기를 왔다 갔다 해서 우리 골문에서 상대 골문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감독들은 이제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고 하고 과르디올라 맞아요. 감독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그러고. 그때 결승에 진출한 감독 중에 친구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뭐 얘기 네, 많이 한다고 전술적으로 그랬는데. 이야기 많이 한다는 예, 얘기가 예.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많이 본 걸로 아는데 네. 왜 그러지? 사실 뭐 그리즈만이라든가 여러 스타들이 NBA 경기 가서 지켜보고 NBA 스타하고 친분 쌓고 이런 장면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NBA 스타들도 축구장에 종종 방문해요. 그러니까 이 NBA 선수들도 이제 유럽 투어 같은 걸 이제 할 때가 네. 있는데, 아니 개인적인 방문을 하거나 그럴 때 가면은 이제 와서 사진 한 번씩 다 찍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축구장 이제 훈련장 방문해가지고 선수들이랑 막 사진 찍고 그러면 그럼 진짜 웃긴 게 와 확실히 농구 선수 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농구 경기만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다 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있는데 딱 축구 선수랑 쓰면은 대부분 다 이 정도씩 막 차이가 맞아요. 나서 서 있으니까. 코비 밀란 팬이었고 스티븐 애쉬 토트넘 이건 유명하죠. 아 유명하죠. 네. 네. 자 메시마저 고트로 인정한 조던인데 다들 스포츠계 곧 한 명만 꼽으면은 역시 조던입니까? 저는 마이클 조던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 와서 이 스포츠라는 그 종목 자체가 이 정도로 대형화되고 자본화되고 거대화된 게 마이클 조던, 그러니까 축구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인기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마이클 조던이 스포츠와 자본이 결합된 그거의 거의 상징 같은 존재라고 봐서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메시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NBA에 뛰는 선수들의 전체적인 수와 예. 전 세계에서 뛰고 있는 축구 축구 선수? 선수의 수와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의 수와 그리고 농구를 좋아하는 팬들의 수를 비교했을 때 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를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메시가 올타임 넘버원이라고 축구 쪽에서는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축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를 쓴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록도 기록이지만 예. 성장하는 과정이라든가 월드컵 우승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번의 은퇴 후 돌아와서 세 번째 은퇴를 한 거죠. 네. 마이클 조던이. 그런데 마이클 조던은 어떻게 본다면 뛰었으면 꾸준히 잘했겠죠. 신적인 존재니까. 근데 일단 자기가 세 번 우승하고 은퇴했다가 또 세 번 우승하고 은퇴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텀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메시는 등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넘버원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오랜 기간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리오넬 메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채팅창 보면서 이제 영주 형 얘기 듣고 찬우 형 얘기 듣는데 제가 편하게 토크하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 고트에 누가 붙는 거만으로도 이게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이거는- 이런 얘기 하나 나오잖아요. 이거는 2차, 3차까지 얘기해요, 그래, 진짜. 이거는 이게 재밌을 수밖에 없어. 네, 맞아요. 원래 사람들은 비교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서로가 근거들이 나름 있어. 예. 비교하는 것도 좋아하고 줄 세우는 것도 좋아해요. 맞아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 좋아해. 좋아하는데 이게 또 스포츠 분야면 또 남자들 또 엄청 좋아하는. 그 축구 좋아하면 농구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예. 이게 참 웃긴 게 조던이 뛰던 모습도 보고 메시가 뛰던 모습도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논쟁이 붙을 때 조던 얘기가 막 나오면 조던 쪽으로 가고 메시가 더 좋다고 막 얘기하면 또 메시 쪽으로 가고 맞아요, 맞아요. 중심 잡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톰 브레디 얘기도 있고요. 예. 톰 브레이디는 이제 NFL. 네. 예. 최근에 이혼했죠. 그건 잘 모르겠네요. 지젤 문천이랑. 네. 최근은 아닌가? 하여튼 이혼한 좀 것도 알고 됐을 있습니다. 걸 그거? 뭐 이거는 뭐 축구 전체 고트로만 또 보면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메시야? 펠레야? 마라도나야? 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누군가요? 메시로 정리가 됐죠. 메시 월드컵 우승 이후로는 저는 메시가 월드컵 우승하면서 마라도나는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 후토크 영상에서도 그냥 고트 박혀 있어요. 네. 메시 얼굴 밑에. 예. 근데 이제 펠레라는 존재가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가 만든 최고의
아이콘이 아닌가. 왜냐면은 월드컵을 3차례나 우승했으니까. 이제는 근데 월드컵을 3번 우승하는 게 좀 하기가 어려워졌죠. 네. 3번 나가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려우니까. 그쵸. 영주 형님이랑 찬호 형 전용 질문이 있습니다. 인테르 고트는 누군가요? 인테르 고트는 이제 메아짜라고 봐야죠. 주세페 메아짜. 주세페 메아짜가 예. 월드컵도 2번 우승을 했고, 그 30년대 이탈리아가 34, 38 연패 월드컵 연속 우승을 하는데 그때 주전 멤버였고, 예. 인테르 소속으로 리그도 3번인가 4번인가 우승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세페 메아짜가 괜히 경기장 이름이 된 게 아니에요. 네네네. 네, 이분이 그래서 고트예요. 바르셀로나 고트는 역시. 메시죠. 예. 네. 그러면은 한국 축구의 고트는 누굽니까? 그거는 이제 손흥민으로 똑같아요, 정리가 두분 다?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네. 아, 어차피 아시안컵 우승은 다 없어. 오. 어차피 다 없어. 아시안컵 우승은. 자, 그렇다면 한국 스포츠의 고트는? 한국 스포츠. 네, 한국 전체 스포츠. 이것도 예전에 저는 그 서장훈 선수가 예전에 무슨 모 프로그램 와가지고 줄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 진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 고트 편하게 톡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스포츠의 고트. 아, 이건 좀 어렵긴 하다. 네. 김연아 아니면 박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따지면 확실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네. 해요. 제가 스페인 취재차 갔을 때 네. 그때 스페인 기자들 여러 명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 출신 축구 선수 누구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봉금차하고 지성팍. 그때 이제 손흥민이 확 뜨기 전이니까 네. 그 두 선수를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얘기했을 때 이 두 선수가 뛰어난 선수지만 이 선수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의를 할 그건 아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포츠에서 무언가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팀 스포츠에서 한 이론을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개인 플레이 중에서 전 세계를 압도하는 그런 스타에 대해서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축구 쪽에서 이야기하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마라도나나 펠레나 이런 수준을 얘기해야 되고 개인 스포츠 쪽에서 얘기하면 뭐 펠프스 이런 쪽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그 당시를 완전히 세계를 지배했었던 예. 운동선수 하면은 예. 김연아, 박세리 예. 이런 선수들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김연아가 1등이죠. 근데 박세리 그 선수 몇 년 동안 김연아가 예. 압도적인 그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김연아 예. 선수가 예. 그러니까 그 피겨라는 종목 자체가 사실 예. 다른 스포츠의 모든 종목이랑 비교하기에는 예. 사실 피겨가 그렇잖아요. 이거 심사위원들이 점수 매기는 거 아니야. 그 스포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게 스포츠라고 했을 때 야 점수 매기는 거 가지고 이거를 뭐 종목을 어떻게 다른 종목이랑 다른 종목을 진짜 골 넣고 뭐 결과물이 나와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점수를 매기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예. 어쨌든 그 몇 년 동안 김연아 선수가 보여줬던 그 기량의 우월함은 예. 압도적이었으니까. 와, 지금요. 지금- 이 정도 채팅 참여율이면요. 거의 한 2만 명 정도 들어왔을 때거든요. 지금 제 채팅에 나오는 분들만 얘기해드리면 김순영. 예전에 양궁 김순영 선수, 근데 저는- 임요환, 김연경, 신건호 선수 인정합니다. 신건호 선수는 그 두 체급 그랜드슬램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종목은 예. 다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예. 결국 이제 우리 스포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김연아 선수는 왜 넣냐면 김연아 선수가 어쨌든 간에 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잖아. 아유, 그렇죠. 어. 맞죠. 예.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정하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신건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격투기를 배우는 동생에게 얘기 들었을 때 레슬링의 교본 같은 선수래요. 신건호 네. 여전히. 여전히. 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못하는 게 없었다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신건우 선수는 선수 시절에 진짜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알파고를 이긴 이세돌. 야, 이것도 근데 되게 아이콘, 시대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다. 바둑은 이제 이창호 선수가 네. 이창호 선수가 고트예요. 진종호, 싸움은 진종호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죠.
네. 그건 인정입니다. 아 근데 잠깐만. 싸움 고트는 야, 진정이야. 야 이러면 그냥 야 너네 한 방이면 다 죽어. 야 이러면 그냥 초등학생 싸움이야. 야 총 못 잡게 해야지. 그러니까 총 잡기 전에 이게 뭐 먼저 친다 뭐 이런 거 나온다고 이러면. 네. 야. 아 근데 지금 채팅창에 할 말하고 너무 좋네요. 네. 그 이창호, 이세돌 다음에 지금도 엄청난 선수가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바둑. 네, 바둑 쪽에서. 아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그 랭킹 1위.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바라봤을 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우리나라 신진서 맞아 신진서. 네, 신진서. 아, 예, 예, 우리나라 예, 예. 바둑계가 예. 놀랍대요. 예, 아, 왜냐면 그래요? 예. 전설적인 선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조은현, 이창호, 이세돌, 신진서 이렇게 나오면서 중국이 이 한국의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페이커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페이커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냥. 페이커도 고트죠? 네. 그분은 그냥 고트예요. 네. 스포츠 종목별 고트 토크 뭐 조던 알리는 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아이스하키에 저도 이제 아니야 복싱이 논란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그래요? 그러면 그럼. 복싱 무하마드 알리 여기 돼 알리가 있고요. 고트인데 이 예. 격투기는 그게 있어요. 예. 피퍼피라는 게 있어. 파운드 포 파운드라고 해가지고 격투기라는 종목 자체는 체급으로 나뉠 수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헤비급이 무조건 다 유리하거든? 아무래도 그러니까 헤비급이 무조건 다 1등이야. 이제 예. 체격차를 극복하기 되게 어려운 예. 종목이니까. 그럼 복싱 고트는 그러면 알리 말고 누가 좀 얘기나? 메이웨더. 메이웨더. 슈가레이 로빈슨. 그래. 난 메이웨더 안 쳐줘. 예예예. 안 로빈슨, 쳐줘요? 로빈슨. 어. 슈가레이 로빈슨이야. 로빈슨은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넘버원으로 쳐. 알리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피퍼피로는 로빈슨이 나보다 낫다. 아, 이렇게 그래요? 얘기할 정도로. 오. 근데 왜냐면 이 로빈슨은 체급이 낮은 체급이었기 때문에. 예예예. 근데 로빈슨이 그 복싱의 스타일을 바꿔놨거든. 어. 예전에는 복싱이 다 예. 지금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인파이트 쪽 그냥 다 그쵸. 가운데 와가지고 그냥 일 치고 가는 거. 근데 로빈슨이 스타일을 만들어서 아웃복서요? 아웃 스타일, 음. 아웃파이트 스타일 자체를 만들었고 예. 이 사람이 그리고 막 그 원래 복싱하면은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크루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것도 이 사람이 제일 처음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많이 평가를 복싱도 받아요, 그 로빈슨이. 고트 논란 이거 엄청 많아. 아 그렇구나. 메이웨더 치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그래요? 어쨌든 결과가 메이웨더는 결과가 한 번도 안 줬다고 무패니까 무패니까. 결과니까. 오. 예. 그래서 메이웨더 친 사람도 많고 예전에 그리고 이제 파뷸러스 4 시대에는 그 파뷸러스 4 중에 한 명 뭐 레너드, 두란, 헤글러 뭐 이런 선수들 중에 한 명 치는 사람도 많았고 나는 마빈 해글러 그 챔피언일 때부터 봤는데 근데 나는 그거는 잘 못 느꼈었어. 마빈 해글러가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는 느낌은? 느낌은. 그때는 근데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네, 많았고 많았죠. 그래서 파뷸러스 4였어. 그 네 명이 예. 서로 간에 이제 그 시대에 서로 간에 원래 요즘에는 이제 잘 나가면 예. 몸을 좀 사린단 말이야. 그 대진 상대들 그러니까 고를 때 메이웨더하고 파키아도 그래가지고 되게 늦게 붙었잖아.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 서로 안 재미없었어. 붙다가 엄청 늦게 붙었잖아. 그게 네. 둘이 몸 좋을 때 한참 잘 싸울 때 붙어야 그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좀 피하는 게 있는데 그 네 명은 서로 진짜 빼는 거 없이 진짜 자주 붙었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었지. 박종팔, 박종팔. 유명호, 장정구 대단한 그 복서들이었죠. 다만 저는 지금은 어렸을 때 이제 세계 최영수. 올타임이니까. 네, 최영수. 네, 최영수 선수. 근데 요즘에는 복싱 인기가 종합격투기 인기에 비해서 좀 떨어졌는지 예. 예전만큼 챔피언 이야기는 잘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진짜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도 잘 안 해주고 일본은 인기 많은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경기도 복싱. 잘 안 해주고 일본에 괴물도 한 명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확실히 그러니까 근데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처럼 예전에는 이제 헤비급이 타이슨 이후로 이제 헤비급이 워낙에 좀 재밌는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근데 아마 지금도 제일 잘 싸우는 애들은 복싱부터 할 것 같은데 느낌이. 예. UFC 자체도 뭐 인기가 많고 그러지만 예. 종목의 위상은 저는 아직도 UFC는 복싱을 못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얘기한 일본의 괴물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노우에 나오야. 네. 자, 아이스하키는 웨인 그레츠키, 네. 육상은 우사인 볼트, 수영 펠프스, 야구 베이브루스. 이 우사인 볼트 이 육상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칼루이스가 최고였어요. 아, 칼루이스. 네. 그 84년 LA 올림픽 4관왕.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서울 올림픽, 예, 서울 예, 올림픽에도 이제 그 벤 존슨이랑 예. 둘이 라이벌리였거든. 근데 벤 존슨이 1등 합니다. 그러나 약물. 약물. 약물로 이제 근데 되게 빨리 나왔어 그것도 결과가. 그래요? 막 우승할 때는 엄청 좋았는데 며칠 안 돼서 이제 약물 때문에 결국 칼루이스가 올림픽 100m 2연패를 하게 됐죠. 네. 난 올림픽 경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 육상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멀리뛰기를 채널 돌리다가 보게 되는데 칼루이스가 멀리뛰기한테 점프하더니만 공중에서 다리를 막 이러더니만 맞아. 뛰는 거 보고 야 저건 인간이 아니다. 저것이야말로 무협에서 얘기하는 허공답보다 경공술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때 요 올림픽 할 때 미국 대표팀이 당연히 뭐 인기가 많았지만 육상하면 이제 그때도 이제 미국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 여자 우승한 그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있었어요. 그리피스 조이너. 굉장히 화려한 그 화장을 하고서 했던 그 외모도 괜찮아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도 되게 괜찮았어요. 인기 많았었고. 그래도 육상에서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죠. 이건 아니, 기록이 얘기하니까. 여기 옆에 이렇게 많이 써놨잖아, 예. 진짜. 너무 많이. 올림픽 금메달 8개, 월드 챔피언십 금메달 11개. 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네. 예. 그러니까 볼트도 보면은 얘도 스타성이 있잖아, 얘가. 아, 뭐 멋있죠. 이런 거 하는 거 하면 네, 축구 막, 좋아하잖아, 또. 그 축구 좋아해. 그, 얘 그 네. 선수로도 뛰고 그러지 않았어? 얼마 전에 저 어. 기사 본 거 중에 볼트 축구하다 다쳤나 뭐 이런 기사 봤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이클 조던 얘기할 때 나이키 얘기했잖아요. 우사인 볼트 얘기할 때는 푸마 푸마.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고트 토크했는데 뭐 이 종목 고트 안 달았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이 종목 고트요? 예. 아, 스타. 아, 스타는 임요한. 스타는 임요한이죠. 아, 임요한이죠. 임요한이죠. 이거는 예. 뭐 예. 논쟁이 없죠. 스타는 임요한인데 예. 가끔 이제 이영호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예, 예. 어쨌든 간에 이영호 선수가 우승은 예.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놓고 따지면 이제 이영호라고 이제 볼 만한 것도 있죠. 네. 이 임요환은 진짜 약간 뭐 이게 그게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이클 조던이 그 뭐 농구의 아이콘 뭐 패션 아이템 이런 것처럼 저는 그래 공군 에이스 만들었고 팀 만들었고 프로 게이머가 진짜 직업으로 지금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종목의 어떤 한 종목의 이 고트를 얘기를 할 때는 결국 그 종목의 종목 내에서 이뤄낸 업적이나 이런 것도 봐야죠. 중요하지만 네. 결국 이제 그거와 맞물려서 이 종목이 어떤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갖고 왔나도 많이 사람들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타이거 우즈하고 타이슨이 은퇴했다가 돌아왔을 때 주가가 폭등했대잖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어. 골프를 안 썼네. 골프는 타이거 우즈죠. 타이거 골프 우즈. 타이거 우즈. 골프는 타이거 우즈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골프 선수들은 보면은 예. 그 예전에는 이제 골프 선수들 보면 이제 그 골프 웨어들 많이 예, 예, 뭐 예. 잭 니클라우스, 아놀드 파머 막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 근데 요즘 선수들은 잘 안 하나 봐 그거. 테니스는 저도 이제는 조코비치다라고 알고 조코가 있는데. 됐죠. 예, 네. 조코비치. 조코비치가 됐죠. 테니스도 참 예. 어떻게 동시대에 그렇게 고트 후보 3명이 한꺼번에 네, 나와가지고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 걔네들이 무슨 20년 넘게 해먹고 요 정도면은 네, 대체로 다 다룬 것 같은데 혹시 당구 쪽도 아세요? 당구는 당구 잘 잘 모르죠. 모르시는구나. 당구 잘 모릅니다. 예, 예. 저는 네. 뭐 테니스 고트 료마 요 얘기 하시는데 조코비치고요. 테니스의 왕자 나온 선수들은 어떻게 되나요? 걔네들이 고트 아니야? 걔네들은 고트. 왕자잖아. 걔네들은 거기서 마법을 쓰던데. 자 이제 히든 라이브 마지막 요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기간에도 이적설들이 좀 있어서 몇 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에 쪽에서 얘기 나오는 선수들 맨유, 유벤투스, 그린우드, 키에사 수합될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가제타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유벤투스는 그린우드를 영입하고 싶지만 맨유가 원하는 만큼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고 가제타에 따르면 맨유의 요구 금액은 4에서 5천만 유로. 유벤투스가 지금 더글라스 루이스의 사례를 따라서 키에사를 포함한 거래를 생각 중이라고 하고요. 키에사 2025년 6월에 계약 만료된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재계약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라치오 이적설이 있는 그린우드가요. 라치오로 가면은 산초로 대체한다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고요. 키에사를 영입하면서 어디가 산초로 대체한다? 유벤투스가. 아, 유베가? 예.
키에사를 영입하면서 산초를 유벤투스로 임대 보내고 급여 상당 부분을 맨유가 보조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찬우 형님이 보는 그린우드 키에사의 이적 가능성, 이 수합 딜 그리고 없다. 없다. 내가 볼 때는 없다. 네. 근데 키에사 지금 재계약 협상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아니, 팀에서 어쨌든 간 정리하고 싶어 해요. 예.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예.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린우드 키에사 이거는 아이디어 자체는 아마 뭐 맨유도 그린우드를 계속 데리고 가기가 좀 어려운 예, 상황이니까 예. 이 아이디어 자체는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네. 둘이 가치가 그러면 비슷해서 바꾸는 거 아니면은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바꾸면 근데 맨유가 하겠나? 나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키에사 플러스 현금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겠죠. 네. 여기는. 근데 그건 유벤투스가 또 뭐 키에사 주는데 우리가 돈까지 줘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근데 맨유 입장에서는 이번 여름에 그린우드를 정리해야죠. 왜냐면 그린우드가 지난 시즌 헤타페에서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 키에사 만약에 이탈리아가 아니라 다른 리그 뛰면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부침을 겪을까요?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왜냐면 신체 능력, 그러니까 사실 키에사 선수가 그 지난번 유로 대회 때 이제 잘했던 이유나 뭐 이런 예. 거를 봤을 때는 이 선수는 다른 그 소위 말하는 크랙 유형의 선수들 네. 돌파가 되고 드리블을 잘 치는 그런 다른 크랙 유형의 선수들이랑 이 선수랑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몸을 쓰면서 들어가는 선수였다는 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몸을 쓰면서 그러니까 부딪히면서도 이게 사실 되게 뭔가 우당탕탕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돌파가 돼. 그리고 나서 때리는 거에 강점이 있었던 선수인데 큰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죽었어, 이 선수가. 이게 언젠가 다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애초에 키에사가 비슷한 유형의 자니올로 선수가 있는데 예. 자니올로처럼 덩치가 엄청 좋은 선수가 아니어서 전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정말 기대를 모았던 그 페데리코 키에사의 그 느낌은 안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좋은 영입일까? 그 맨유 입장에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인터밀란도 링크가 있는 선수들이 좀 있네요. 매트캐시 은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스카이 이탈리아에서 둠프리스가 현재 재계약 대기 중이고 협상 진행 중이지 않는다고 했고요. 아, 재계약해야지. 인테르면 둠이지. 네? 둠테르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테둠. 둠이 얘가 이제 재계약을 하려면 연봉을 깎아야죠. 근데 얘 연봉 올려달라 그러는데 얘 연봉을 얘가 지금 그 프리미어리그 탑 클래스 풀백 정도로 달라 그래 지금. 아, 그래요? 오. 연봉 한 500만 유로 달라 그래. 지금 그래서 인테르가요. 둠프리스 만약 이적하면은 대체자로 빌라의 매트캐시 아니면 볼로냐의 스위스 윙어인 은도에를 관찰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둠프리스 형이 봤을 때는 남길 만한 선수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냥 바로 남길 보냈으면 만한 좋겠다. 선수예요. 남길 만한 선수는 맞다. 남길 만한 선수야. 근데 재계약을 할 거면 연봉은 깎아라. 근데 깎는 게 캐시랑 맞다. 매트캐시랑 은도이를 데려올 수 있다면? 저는 사실 프리미어리그의 풀백들에 대해서는 예. 타리그보다 프리미어리그 풀백들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편이에요. 예. 특히나 세리에에서는 아마 더 잘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캐시는 이게 좀 단순하던데. 얘 좀 너무 직선적이야. 얘 좀 단순하던데 너무. 근데 이 단순 그러면 얘를 굳이 둠이랑 이걸 바꿀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예. 은도이는 솔직히 얘는 사실 볼로냐에서도 뭐 풀백보다도 윙어로 좀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예. 나이가 얘가 그래도 좀 더 어리거든. 은도이가 얘는 나이 좀 꽤 어릴 거야 얘는 아마. 은도이는 그래도 오따 감독의 좀 지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심자기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오, 그런 접근은 괜찮은데요, 진짜? 그래서 네. 저는 둘 중에 만약에 데려온다면 은도이가 나을 것 같고 네. 캐시는 얘는 이미 플라이 스타일이 좀 굳은 것 같아서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택한다면 은도이. 네. 자,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이 지금 이적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플라텐버그 소식도 있고 스카이 독일, 스카이 영국, 미러 인용이 됐다고 하고 스카이 독일에선 키미가 올해나 내년에 바이언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계약 연장 가능성 현재 거의 없다.
보드진도 그냥 이적료 받기 위해서 올려놓은 판매를 좀 열어두고 있는 상태고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이 영입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러에서 나온 소식인데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가능성을 타진 중이긴 한데 맨유는 포함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뭐 재계약이 쉽지 않은 상황이면 사실 이적료 받으려면 지금이 적기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바르셀로나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네, 있죠. 바르셀로나 링크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적료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적료가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소화할 수 없는 이적료라면 예. 그러면 타 팀으로 가겠죠,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키미 입장에서도 바이에른 뮌헨과 좀 이별을 하려면 예. 지금이 타이밍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계약 만료한 다음에 걸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언 입장에서도 이번 여름에 이적시킬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아니 근데 나는 바이언에서 예. 키미한테 어떻게 대접을 했길래 그러니까 키미 지금 한 9년? 8년? 9년? 10년? 그 정도 됐죠? 근데 앞에 다 잘했잖아. 그냥 이번 시즌 못한 거 아니야? 굳이 따지면. 그쵸. 그러니까 키미 선수가 굳이 따지면 지금 한 이번 직전 시즌만 못한 거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근데 이렇게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한 시즌 더 기다려줄 수도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잘했던 선수고 이 정도로 충성했던 선수인데?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바이언 입장에서는 계약 조건이 좋다면은 남기고자 노력을 할 것 같은데 키미 입장에서는 투엘 감독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서 약간 좀 마음이 떠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네. 자, 기라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링크 나는 팀이요? 도르트문트, 밀란, 아스날, 플라텐버그, 스카이 독일 소식이고요. 기라시가 슈투트가르트에는 떠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해요. 네. 바이아웃이 있는데 2천만 유로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금액이 요즘에는 이적료가 엄청나게 뛰어서 그렇지. 근데 이 정도면 네. 질러야지. 그러니까 긁어볼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 자, 바이언과 첼시는 지금 영입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하고 도르트문트, 밀란, 아스날 중 한 팀을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시즌 기라시 이야기 때도 요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이거 긁어볼만 한 거 아니야? 아니 저는 반대. 여름은 네. 반대. 근데- 겨울이면 긁어볼만 해. 근데 여름에 아예 여름에는 중기에서 아니다. 이렇게 여름에는 긁어볼만 하진 여름에는 않다. 아니다. 음. 나이. 예. 그 다음에 예. 기라시한테는 항상 의문이 붙죠. 이것이 과연 풋볼인가 아닌가. 플루크인가 올 시즌이. 전체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 기라시는 플루크일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야 이거 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네. 도르트문트는 지를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결국은 분데스리가에서 이 정도의 활약을 펼쳤으면 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산에 쓰지 않았을까. 도르트문트는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네. 도르트문트를 가는 것 자체는 괜찮을만 해요. 왜냐면 도르트문트는 이제 펠크로트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기라시 같은 선수가 한 명 더 있으면 이제는 앞에 어떻게든 계획이 좀 서서 이제 좀 시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나머지 팀들은 굳이 약간 의심이 굳이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저는 오히려 근데 PL 팀처럼 프리미어리그 팀처럼 자본력이 있으면 이 정도 금액이면 톱이면 근데 일단 진짜 그냥 여름이든 겨울이든 진짜 긁어볼 하다고 생각해요. 지르고 네. 잘 안 쓰더라도 안 쓰면 되고 그냥 이 정도 이적료 뭐 1,000억도 쓰고 뭐 이런 팀들이 워낙 많으니까 나는 2천만 유로면 야,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아니 근데 톱은 워낙에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루크인지 아닌지 빅리그에서 다시 한번 부데스리가 빅리그인데 PL에서도 한번 다른 이선 자원들이랑 했을 때 얘가 적당한 역할만 해줄 수 있으면 이 금액에 흔히 말해서 대박도 칠 수 있으니까 나는 자본력 있으면 긁어볼 만한데 96년생 나이가 애매하다고 하는데 96년생 저는 한참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나 수빈이랑 친하게 지낼래. 왜요? 사기치기 딱 좋은 스타일이야. 그래요? 돈 개념도 없고 그냥 지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나는 될 것 같은데. 사기당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야.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영입하면 예.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원래 그냥 되든 안 되든 가격이 싸니까 영입하고 보자. 그리고 영입할 경우에는 출전 기회도 제대로 꾸준히 안 줄 뿐더러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선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근데 저 채팅 보고 딱 그 네.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저 요즘에 FM 하거든요. 네. 제 토트넘 하는데 레비가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 자금을 한 1,400억 주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많이 주네? 그래서 2천만 유로? 데려올 만한데 이 생각하긴 했거든. 실제로 근데 레비가 그렇게 해서 주지 아니 절대 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FM 할 때도 이거 또 언제 줄지 모르겠다. 1,400억 다 써야 되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자, 기라씨는 그러면은 찬우 형은 그렇게 정리. 근데 예. 밀란도 지금 어쨌든 간에 지르크제이 딜이 되게 정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르크제이를 못 데려오면 어쨌든 간에 포드가 이미 지루는 나갔기 때문에 네. 포드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밀란 정도라면 이제 기라시 같은 선수는 그래 모험 한번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거 모험이야 솔직히 이거 밀란이나 인텔한테는 이거 모험이야 그냥 이거 이 돈 지르는 거. 영정님도 비슷합니까? 저는 일단 비슷한 의견인데 네.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영입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밀란 얘기도 상황 얘기를 하는 그쵸? 거고 그런 거 보면은 뭐 충분히 이적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분명히 그 금액은 네.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 정도 활약한 선수 지금 낮은 금액은 맞거든요. 맞아요. 자, 라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비오 지금 레알 마드리드 링크 있습니다. 풋볼 이탈리아랑 아스 인용이고요. 라비오가 6월 30일에 계약 만료가 되고요. 아직 미래에 관한 결정을 안 했다고 하네요. 맨유랑 링크가 있는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와의 링크도 떴고 아스에 따르면 세바요스의 대체자로 무료로 영입할 수 있을 시 노린다고 설명을 했고 이전에 2019년에 파리 떠났을 때도 레알 스카우터들이 그 당시에도 라비오를 노렸다고 해요. 네, 그때도 연결됐었어요. 네. 유벤투스 일단 재계약을 할까요? 안 한다고 봐야죠. 안 이거는. 한다고 보고. 이건 안 한다고 예. 봐야죠. 근데 레알 계약하려면 벌써 했어야지. 예. 라비오는 그나마 그 유벤투스에 있는 미드필더 중에서 제일 활약이 좋은 선수였어요. 그러면은 재계약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구단에서 아마 제의도 했을 거야. 예. 자기가 아마 거절한 걸 거고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레알 마드리드가 라비오를 노리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예. 미드필더 수적으로 지금 부족해요. 토니 크로스 은퇴했죠. 다니 세바요스는 이적시킬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드리치하고 1년 재계약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미드필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네. 만약의 경우 뭐 라비오가 영입이 안 되거나 새로운 미드필더가 영입이 안 된다면은 주드 벨링엄이 뛸 때 임무 자체가 좀 달라질 수 그렇죠. 있어요. 아래로 그러네요. 내려와야지. 예. 그러면 카마빈가 초아멘이 발베르데 주드 벨링엄 플러스 지금 모드리치거든요. 예. 모드리치가 재계약이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러면 모드리치거든요. 예. 그러면 미드필더를 채워야 되는데 라비오가 일단 그게 없잖아요. 이적료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프로필이 너무 좋아. 라비오가 키도 크고 그다음에 볼도 잘 차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레알 마드리드가 데려오기에 아주 적합한 프로필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선수는 큰 경기 경험도 많은 선수고. 맞죠. 예. 자, 그리고 이니고 마르티네스는 AC 밀란 링크가 있다고 하네요. 문도 데포르티보 소식이고요. 바르셀로나는 에릭 가르시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하고 밀란에서 가르시아 어떻게 만족하나요? 에릭 가르시아? 예. 이적시켜야죠. 만족하지 않다라는 방금 뜻이네요. 여기서 더 많은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예. 팀은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데 에릭 그러게. 가르시아한테 믿고 이거는 이제 문도 데포르티보의 착각이죠. 아, 그게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 아 그리고 어. 만약에 한지 플릭 감독을 비롯한 바르셀로나의 운영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판이죠. 네. 자, 밀란에서 뉴캐슬이 노리고 있는 토모리의 대체자로 이니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며칠 안에 지금 결정을 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기사에선 바르셀로나는 안 갈 것 같다. 에릭 가르시아 자리 준다고 하고 바르셀로나는 안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아 이니고가 예. 가라고 하세요. 네. 별로 보내면 이게 되죠. 신뢰는 없군요. 아니 이니고가 지난 시즌에 네. 부상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주급이 은근히 센 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쿠바르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쿠바르시하고 아라오가 선발일 거 아니에요. 예. 네. 거기다가 텐센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쿤데를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니고 팔고 미드필더 영입 안 해요? 에릭 가르시아 팔면 돼요. 미드필더 영입 안 해요? 미드필더 영입해야죠. 네. 지금 팔면서 돈 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네, 거기다가 이제 뭐 하피냐가 사우디하고 연결되고 있으니까 한번 큰 거 하나 땡겨가지고. 네. 자, 그럼 미드필더 데려온다면 누구? 지금 바르셀로나. 미드필더. 매물 중에서. 저는 수비맨디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 수비맨디가 제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뭐 한지 플릭 감독이나 데코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브루노 기마라인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막 비싸게 받을걸요. 네, 그래서 프랑스. 그거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일단 피보트 자리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다. 예. 이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왼쪽 측면에 뭐 데코는 루이스 디아스 욕심 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니코 윌리엄스 같은 자원이 있으면 땡큐베리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는 자원들 다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이 들어왔을 때 팔면 돼요. 지금 B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왼발 센터백 파에 같은 경우에도 포르토하고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이 종류가 1,500만 유로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물론 이 선수가 수비력이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에릭 가르시아가 수비력이 안정적인가?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파에를 차라리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그냥 지금 그렇게 팔지 말고 그렇게 팔지 말고 우리 선수들은 네, 센터백으로 쓰든 레프트백으로 쓰든 왜냐면 왼발킥이 기가 막히거든요. 예. 그래서 파에를 그렇게 좀 키워보는 건 어떤가? 그 대신 이니고 마르티네스 AC 밀란이 원한다고 하니까 이 종류 맞고 보내고 싸게 네. 그리고 팔아야지, 에릭 근데. 가르시아도 이제 이 종류 맞고 보내고 페란 토레스는 필요한 자원인가요? 누구야? 페란 토레스요. 가져가세요. 아니 뭐 내가 인테를 줍니까? 내가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러냐고. 아니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페란 토레스 나오니까 잘하더만. 아 그래요? 네. 지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류가 팔리게? 좀 올라가게끔. 이게 쇼케이스가 돼야 된다. 네. 이번 대회가. 페란 토레스가 쇼케이스가 돼야 되죠.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이것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오도 지금 이적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라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라오가 저는 지난 시즌 마지막에 좀 흔들렸어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실수가 많았는데 아라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상이에요. 그거 외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선수가 좀 흔들릴 수도 있죠. 다만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니까. 어리잖아요, 아라오. 네. 예. 그런데 지금 아라오 이적설이 계속 나오는 거는 바르셀로나의 재정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아라오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수비 쪽에서 든든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여러 클럽이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만한 매물 바르셀로나 네. 입장에서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팔면은 좀 금액이 나오네. 네. 그런데 이제 프랭키 더용도 그렇고 예. 아라오도 그렇고 탑팀이 보기에는 이 선수는 데리고 오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근데 자기들끼리 주판을 두들기니까 바르셀로나 센터백이 적지가 않네. 바르셀로나 미드필더가 적지가 않네. 그러면은 뭐 더용이든 아라오든 돈 급하면 팔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찔러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유로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세리에 그리고 분데스 라리가 그런 이적수를 좀 달아봤는데 아직 뭐 유로 반 정도나 남았기 때문에 이런 이적설이라던가 이런 거는 선수들 활약상에 따라서 갑자기 어떤 선수가 막 급부상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남았으니까. 자, 오늘 6월 26일에 방송을 했었던 히픈 라이브 수요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축구 축제 유로 2024 TVN 스포츠